아일랜드 더블린 태생의 영국 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음주와 도박을 좋아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그는 고매한 신사다운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니체,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마르셀 프루스트의 서적을 읽었고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 작품에 감탄하던 지성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매력적이며 유창한 화술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거친 연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가 폭력적인 남성에게 끌렸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관련 일화로는 그의 너무나 사랑했던 동성 연인이면서 술만 마시면 손이 올라가는 피터 레이시가 베이컨을 유리창에 던져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적이 있었는데요. 베이컨 또한 의도적으로 레이시를 자극하였고 그의 악마성을 분출시키곤 했죠. 베이컨은 레이시의 사디즘의 노예였고 그와 가까이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화가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정리하기엔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그의 이런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히에로니무스 보스와 고야의 공포스러운 표현과 디에고 벨라스케스부터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화 작품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그림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나 끔찍하게 파괴된 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력은 베이컨의 삶에서 항상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그는 기숙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입학한 지 2주 만에 도망쳤었고 군인이자 경주마 트레이너로 일했던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베이컨의 아버지는 그의 16살 아들이 스스로 동성애자인 것을 깨달은 무렵 엄마의 란제리를 몰래 입어보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베이컨은 결핵으로 인한 이른 제대 후 부상자를 구조하거나 시체를 인양하는 민방위군 임무에 자원하여 늘 폭력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컨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가 매료된 회화와 문학, 영화, 그리고 철학은 그의 회화 속 이미지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는데요. 예술가는 떠오른 이미지를 시리즈로 제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베이컨이 이미지는 내 안에서 다른 이미지를 낳는다고 말했듯이 그는 그의 상상력이 시퀀스를 통하면서 자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이너로서 일하며 화가로서 경력을 늦게 시작하였고 그의 초기 작업은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평론가 빌란드 슈미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학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내적 필연성이 부족하다.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다. 그 시기 베이컨은 종종 극도로 자기 비판적이었고 작업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캔버스를 부셨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잊기 위해 연애, 음주, 도박에 몰두했죠. 그러다 1944년 그를 가장 중요한 전후 화가 중 한 명으로 만든 마스터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티아스 그린의 발트의 회화 작품 이제나임 재단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베이컨은 여기에 그리스 신화 오레스티아 이야기에 나오는 복수의 새 여신들을 추가하여 새로운 3면화를 제작했습니다. 베이컨은 괴물처럼 묘사된 이 생명체가 퓨리 여신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완성된 작품만으로 그 출처를 알기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퓨리 여신들의 형태가 피카소의 작품 해변의 인물들에서 차용되었기 때문이죠. 피카소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희극적이면서도 에로틱한 표현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회화 이미지를 대체하기 위해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퓨리 여신들의 분노를 반영하죠. 그림 중앙에 자리 잡은 눈을 가린 생명체의 모습은 1503년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제작한 회화 작품 더 마킹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 테이블 같은 사물에 앉아있는 괴물은 길쭉한 목과 심하게 윈 둥근 어깨, 그리고 어두운 머리털 뭉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미술평론가 휴 데이비스는 인간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이 괴물은 십자가 옆 애도자 이미지를 참고했을 거라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빌란드 슈미드는 양쪽에 그려진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회개한 도둑을 대체한다고 주장했죠. 예수의 순환 장면은 베이컨의 경력 전반에 걸쳐 주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3면화에서는 제목에 언급된 십자가 처형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컨에게 십자가 처형이란 단지 타인을 억압하는 방식이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베이컨은 십자가 처형을 기독교적 이미지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인간성에 대한 특정 견해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십자가 처형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어째서 도살되고 절단된 육체를 제시하는지 질문에 예술가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형의 전부지 않나요? 사실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형보다 더 잔인한 건 없을 거예요. 베이컨에게 영감이 되어준 그리스 신화 오레스티아에 등장하는 인물인 아가멤논이나 카산드라가 그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은 다른 시대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베이컨을 매혹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간 피에서 나는 악취간에게 미소 짓는다. 그는 이 문장을 자주 읽었는데요. 예술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폭력은 나의 내면에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인간 피에서 나는 악취가 내게 미소를 짓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을까? 베이컨의 그림 속 자주 등장하는 비명을 지르는 입은 그 문장을 읽으며 얻은 느낌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베이컨은 이 삼면화야말로 그의 예술가 경력의 근본이 되는 작업이라 주장했는데요. 그는 1944년 이전의 어떤 이미지도 그의 작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초기 작업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입장에 동의했었죠. 그림 속 비명 지르는 입을 위한 모티브로는 세르게이 예이젠시테인 감독의 영화 전함 포템킨이 있습니다. 영화 속 계단 위 학살 장면에서 여성의 비명 지르는 얼굴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베이컨은 다른 작품에서도 벌어진 입을 자주 그렸고 더 다양한 모티브를 얻으려 노력했는데요. 그는 책과 잡지에서 의학 사진들을 모았고 클로즈업으로 촬영된 입, 치아 또는 모든 종류의 구강질환 사진들은 그에게 매번 이미지 트리거 역할을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금기와 위반, 그리고 에로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쾌락과 고통의 경험은 입을 통해 표출되고 이로써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프랑스 한 잡지 기사에 실렸습니다. 베이컨 역시 그 잡지를 소지하였고 바타유의 이론은 그의 예술에 스며들었죠. 이 그림은 베이컨의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인데요. 1949년 벨라스케스의 교황 초상화에 강한 영감을 얻은 화가는 그 후로 10수년 동안 이 초상화를 연구하며 반복적으로 교황을 그렸습니다. 짙은 보라색 모자와 어깨 코트 아래로 떨어지는 하얀 가운이 보입니다. 전통 의상에서 원래 빨간색이 차지하는 부위를 예술가는 짙은 보라색으로 바꿨죠. 베이컨은 미술평론가 데이비드 실베스터와 대화 중 이 그림에 매혹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초상화라 생각해. 그 이미지는 내 안의 모든 감정을 방출하지. 나는 그 그림에 집착했고 이 교황 이미지가 인쇄된 모든 서적을 구매했어. 그리고 이건 종교와 상관없어. 베이컨과 친한 친구이면서 미술사학자이자 작가인 마이클 페피아트에 따르면 예술가는 가족으로부터 외부인으로 낙인 찍힌 극도의 굴욕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분노는 아버지의 세계에 반항할 용기와 예술적 표현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베이컨의 교황 초상화는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분노인 동시에 서양의 기독교적 근본과 수세기 동안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부터 재현된 세계에 대한 분노일 텐데요. 화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그가 교황이므로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지. 그것은 커다란 비극과 같아. 나는 지금까지 인물의 행동 영역을 철 구조물로 가둬두는 방식 외에 그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모르겠어. 베이컨의 교황 페인팅은 그 당시 관객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오늘날까지도 파격적인 이미지입니다. 미술사학자 아르민 츠바이테는 다음과 같이 적었죠. 교황은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열었다. 확실히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굴욕스러운 행동이다.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한 인물로서 베이컨은 폭력, 죽음, 그리고 파괴에 직면한 공포를 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후 예술가는 벨라스케스의 교황 초상화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의 충격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교황의 존엄성과 권력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또한 마이클 페피아트에 따르면 베이컨은 항상 본질을 향한 가장 짧은 길로 나아가는 재능이 있었으며 그에게 비명은 인간 본성이 문명의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벌거벗고 자유롭게 인식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활짝 열린 입이 기이하고 경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술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황의 초상화에 비명의 순간이 있어. 그것은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울려지는 순간이지. 동물처럼 원초적이고 야생적인 울부짖음이야.
나는 신경계에서 바로 가져온 것처럼 가능한 한 정확한 이미지를 그리려 해. 우리는 거의 끊임없이 보호막 뒤에 살고 있고 보호받는 존재야. 사람들이 내 작업이 폭력적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로부터 한두 개의 베일이나 보호막을 빼앗는 것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이것은 문명과 문화에 의해 생겨난 전통, 관습, 그리고 도덕에 의해 은폐되고 억압되는 순간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는 교황 이미지를 특정한 시대나 역사적 맥락에서 떼어내고 날것의 상태로 담아내길 원했죠. 바로크 시대 스페인 궁정 화가인 벨라스케스와 미술 아카데미에서 배운 적 없는 아일랜드 출신 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 사이에는 3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9세기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의 죽음을 말했고 20세기 알베르 카뮈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삶을 무의미하다 여겨.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목적 없는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나는 오늘날 인간들이 자신이 우연히 태어나 자신의 게임을 이유 없이 끝까지 다 해야 하는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믿어. 어쩌면 그림 속 교황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에 직면하였기에 검은 공허함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1965년 베이컨의 인노첸시오 10세를 담은 마지막 작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약 10년 반 동안 지속되던 예술가의 집착이 끝이 난 것이었죠. 몇 년 후 화가는 그의 교황 페인팅 작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나는 반짝이는 빛과 색채를 좋아해. 나는 항상 모네가 그린 일몰처럼 입을 그리고 싶었어. 내가 교황의 비명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길 원했던 게 아니었어. 비명 지르는 입이나 검은 동굴이 아니었다고. 누군가 베이컨에게 비명 지르지 않는 입을 그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는지 묻자 화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가능하지. 나도 항상 미소를 그리고 싶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지.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기 외모를 꾸밀 줄 아는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옷을 입을 때 청결함과 퀄리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것과 메이크업으로 자기 외모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머리가 여전히 정돈되었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비싼 손목시계를 제외하고는 보석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죠. 그는 장신구를 바보처럼 느꼈으며 반지나 팔찌를 착용하는 남자를 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눈에 띄게 깔끔한 그를 보고 그에 걸맞은 공간을 상상했다면 머지않아 경악했을 겁니다. 그곳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았는데요. 그의 작업실에 보이는 것들은 얼룩진 사진, 떡이 된 붓, 찢어진 책 페이지, 오래된 신발, 물감 튜브와 걸레 등이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1cm 두께의 먼지층이 쌓여 있었죠. 베이컨은 즉흥성과 창의성이 깃든 카오스를 선호했습니다. 베이컨과 친한 친구인 루시언 프로이트를 그린 이 삼면화 또한 카오스를 반영하는데요. 화가는 인물의 모습을 붓과 헝겊으로 거칠게 칠하며 다양한 색상을 사용했죠. 인물의 윤곽은 흐릿하면서도 불안정한데요. 여러 겹으로 칠해진 물감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죠. 둥근 바닥 경계선이 그어진 배경에 일종의 구조물 같은 선이 보이고 이것은 인물을 배치할 공간을 이룹니다. 여러 피부 색조를 지닌 인물은 삭막하고 메마른 배경과 대조되면서 고립된 느낌을 전합니다. 배경이 정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인다면 그 인물들은 종종 움직이는 잔상처럼 표현되었죠. 전통적인 삼면화는 주로 각 그림별로 관계를 맺듯 나열되지만 베이컨의 삼면화는 개별 그림 사이사이 이해가 될 만한 서술적인 논리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의 작업은 오히려 이해할 만한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줄거리의 전개가 중단되어 보입니다. 인물은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조각적인 변화 단계와 움직임의 흔적이 보이죠. 베이컨은 달팽이가 지나가며 점액을 뒤에 남기듯 그림 속 인물이 과거의 기억이나 사건의 흔적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베이컨은 또한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움직임 연구를 보며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의 사진 시리즈는 육체의 순차적인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베이컨의 작업에서는 겹겹이 쌓여있는 움직임이 투사한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죠. 결과적으로 관객은 움직임의 과정을 육체의 한 조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작품 속 공간은
여러 지점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인물 주위에 투명한 상자 형태로 그어져 있는 평행선은 다각도로 이루어져 정확한 원근법이나 뚜렷한 소실점을 이뤘습니다. 여러 개의 공간이 함께 존재하면서 따로 놀죠. 공간은 이제 기하학적 특성보다는 인물의 카오스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 세 장 같은 투명한 공간에서 인물은 응축되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우리 안의 동물처럼 노출되죠. 관객은 관음증과도 같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림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예술가는 액자를 사용해 관객과 작품 사이의 거리를 얇게나마 떨어뜨려 놨죠. 그는 액자 유리가 관찰자로부터 만드는 간격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삼면화는 주로 주인공 형상이 가운데 패널을 차지하는데요. 베이컨의 삼면화 패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균일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평을 이루는 세 개의 패널은 동등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나란히 공존하고 있죠. 1971년 파리 그랑 팔레에서 베이컨의 회고전이 개최되던 무렵 예술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연인이자 뮤즈인 조지 다이어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호텔방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이었죠. 조지 다이어는 1962년 피터 레이시가 과도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후 찾아온 또 한 번의 격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이어에 대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는 그는 베이컨 아틀리에를 몰래 침입했다가 그의 잘생긴 외모를 베이컨에게 들키는 바람에 연인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만난 장소는 아마 소에 있던 술집일 거라 추정됩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다이어는 베이컨을 자신 곁에 두기 위해 또는 그를 다시 밀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 중에는 분노에 휩싸인 다이어가 경찰에 베이컨의 작업실에 마약을 찾으라고 직접 신고했습니다. 두 마리 탐지견과 함께 경찰들은 베이컨의 쓰레기장 같은 스튜디오 바닥을 파헤쳤고 실제로 2.1g의 대마초를 발견했죠. 하지만 베이컨은 법정에서 천식 때문에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이어의 죽음은 베이컨의 회고전 기간 동안 대중에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프닝 날 베이컨은 행사 주인공으로서 정치인과 고위 인사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맞이했죠. 훗날 화가는 연인의 죽음과 상실, 그리고 그리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삼면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 위에 화살표 모양의 일종의 경보 장치를 그리며 회고 전날 겉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숨겼지만 사실은 다이어의 죽음에 온통 신경이 가 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표현했습니다. 베이컨은 더 나이 들고 더 유명해질수록 그의 다른 동료 예술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져 갔습니다. 그는 추상미술을 그저 무늬를 그렸다며 깎아내리고 그 후로도 추상미술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때문에 그의 매운맛 평가는 주로 구상미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관련 일화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업에 관하여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호크니가 왜 유명한지 알겠어. 호크니의 작업은 깊게 생각할 게 없으니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거야. 베이컨은 자기 작품이 너무 쉽게 접근되고 설명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그는 그런 작품을 열등한 예술로 느꼈죠. 1985년 런던 테이트에서 베이컨의 125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그의 두 번째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카탈로그의 서문에서 관장은 베이컨을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칭했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베이컨의 작품은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고 미술계는 그를 축하하며 1985년 회고전의 방문객 수는 6자리 범위였습니다. 1989년 암이 번진 신장이 베이컨의 몸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예술가는 82세의 나이로 마드리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시스 베이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아트니소스 콘텐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